자, 일단 391번부터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뭐래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름의 길이가 26인,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68입니다. 여기서 A라고 잡고 B라고 잡으면 되겠네. 그럼 A 더하기 B가 68의 반일 테니까 34가 됩니다. 이거 하나랑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뭐가 됩니다? 26이 됩니다. 요렇게 두 개. 그래서 요거 두 개 연립해서 뭘 구해주세요? 둘 중에 짧은 변의 길이 구해주세요. 여기서는 A가 더 크다고 본 거니까 짧은 거 B 값을 구해주세요. 그냥 요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다. 그러네요. 26의 제곱이어야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생각해 주면 돼요. 식만 이렇게 세워줄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어렵지 않은 거잖아요. 그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넘어갑시다. 다음 99번, 399번으로 갑니다. 얘는 뭔가요? 자, 다음 두 방정식 중에서 한 개의 방정식만 실근을 갖도록 해달래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얘만 실근을 가질 수도 있고 여기는 얘만 실근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겠다. 첫 번째는 요 녀석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요 녀석의 판별식이 0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라는 상황과 두 번째는 요 녀석의 판별식이 0보다 작았을 때 요 녀석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작전을 세워놓고 시작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천천히 보면은 일단 1번부터 보면은 1-A가 되잖아.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 이런 상황.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뭐가 되겠어? 4-2A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지? 0보다 작아.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면 이제 A라고 하는 건 뭐야? 1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고 그 다음 여기는 얘가 넘어가니까 A는 뭐야? 5보다 커야 돼. 그리고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건 당연히 없을 게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럼 반대겠죠? 여기는 얘가 뒤집어져서 요렇게 될 거고 여기는 뒤집어져서 요렇게 된 게 2번이었을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정수의 개수는 당연히 4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다라는 문제였어. 어렵지 않죠? 넘어갑니다. 다음 쭉 넘어가서 406번으로 한번 가보자. 406번은 뭔가요? 자, 다음 2차 방정식 중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일단 첫 번째, 여긴 얘가 중근,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실근, 그 다음에 허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나는 여기는 요 녀석을 가지고 뭘 생각해야지? 얘 판별식을 생각해 줘야지. 판별식을 가지고 양수인지 음수인지 영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서 기억, 니은, 디귿 보기 중에서 맞는 걸 찾는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얘 판별식을 구해 본다면 4분의 D공식 구하면 되겠네. A 더하기 B 더하기 C 전체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3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였으니까 요거 정리하면 얘들아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B 더하기 BC, BC 더하기 CA가 되겠죠. 됐습니다. 요거 전개하면 여기 얘가 나오니까 요거 하나 사라지면서 이렇게 될 거야. 여기는 얘는 또 어떻게 변형이 가능해? 2분의 1에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해서 여기는 얘가 얘로 변형되는 거는 계속 나올 거예요. 그죠? 우리 다항식 쪽에서 배웠던 저 기본 변형. 요거는 계속 너희들한테 물어볼 겁니다. 왜? 여기는 이 형태가 왜 중요할까? 얘는 지금 현재 제곱 더하기 제곱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지고 있어. 되게 특별한 결과잖아. 그지? 여기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여기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무조건 디귿은 맞는 얘기가 되겠지. 얘가 허근을 가질 수는 없어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을 테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중근을 갖는 상황이다라는 거는 여기는 얘가 뭐인 상황이다? 0인 상황이다. 얘가 0이려면은 얘가 0이어야 되고 얘가 0이어야 되고 얘가 0이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될 테니까 당연히 A는 B는 C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다는 뜻이고. 됐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니은.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이것 또는 이거이다 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요 녀석을 그냥 뭐 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부정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셋 중에 하나라도 뭐 하면? 다르면 0보다 커질 테니까. 이해돼요? 셋 중에 하나라도 다르면 0보다 커질 테니까 셋 중에 하나라도 다르다라는 표현으로 여기는 얘를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한국말로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을 수학적인 이 용어를 한번 해석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거랑 실제로 내가 여기서 해석해 봤을 때 얘가 0보다 크다는 거는 세 개가 다 0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셋 중에 하나라도 0이 아니면 되는 거잖아. 그죠?
됐어?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라도 다르면, 그러니까 얘만 다르거나 얘만 다르거나 얘만 다르거나 또 얘네 둘만 다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여기는 이 말 안에 들어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넘어가고요. 다음 413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보자. 개수가 실수인 x에 대한 두 2차 방정식을 줬어요. 지금 보니까 뭐야? 여기는 요것만 다르네. 지금 다 똑같은데 여기는 요것만 다른 상황이네요. 그죠? 자, 일단 첫 번째 봅시다. 두 근의 곱은 서로 같다. 두 근의 곱은 A분의 C, A분의 C 서로 같을 거야. 이건 당연히 맞는 얘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 AC가 양수였다면 2차 방정식은 실수인 공통근을 갖지 않는다? 요런 얘기를 줬어요. 요거는 조금 무거운 주제니까 요건 조금 이따가 다시 하기로 하고요. 다음, 디귿을 가보자. 여기는 요 녀석이 허근을 가지면 이런 정보를 줬어. 그때 얘도 허근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요 녀석이 허근을 갖는다라는 뜻을 내가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겠니? 얘는 b제곱 마이너스 ac라고 하는 애가 음수예요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죠. 되나요? 허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4분의 d 공식을 쓴 거야. 됐죠?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는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 이걸 토대로 지금 뭘 생각해 주세요. 얘가 허근을 갖나요? 그러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것도 항상 음수가 되나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 응? ac가 돼야 되죠. 그런 거는 그냥 AC죠? 그렇게 말해주면 돼요. 알겠죠? 너무 당연히 AC잖아. 됐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거기다. 다시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아요.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를 가지고 얘가 성립하나요? 지금 이걸 묻고 있는 중이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게 맞아? 틀려, 얘들아? 그러니까 위에 있는 식이 성립한다고 했을 때 밑에 있는 식이 성립한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되나요? 이걸 맞다고 봐야 될까? 틀렸다고 봐야 될까?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 얘가 맞는데 얘가 무조건 맞아요? 얘가 맞는데 얘가 맞아요?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는 얘가 맞다면 그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면 될 거고 여기는 얘가 틀렸다면 그거에 대한 마찬가지로 근거를 마련해야 돼. 그냥 쟤가 됐다고 쟤가 안 돼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 식을 한번 잘 봐봐. 다시 여기는 아직 0보다 작은지 큰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여기는 이 식은 b제곱 마이너스 ac에다가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3ac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죠. 근데 얘는 지금 음수라고 나한테 분명히 문제에서 주고 있잖아. 여기는 이 값이 현재 무슨 수였을 거야? 음수였을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는 이 값이 지금 현재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내가 알 수 있었다면, 그죠? 알 수 있었다면 얘가 만약에 양수였다고 생각한다면 이거 전체가 음수가 됩니다. 해서 당연히 음수가 되겠네요라고 확정 지을 수 있을 거고 만약에 여기는 얘가 오히려 음수여서 여기는 얘가 양수가 되면서 얘가 음수지만 얘가 양수가 돼서 얘가 양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면 얘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야. 이해돼요? 그런데 여기는 이 식에서 나한테 또 말해주고 있는 결과가 뭐야? b제곱보다 뭐가 더 커야 돼? ac가 더 커야 돼. 이게 b제곱이라는 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거든.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보다 더 큰 거니까 이 녀석은 무슨 수예요? 양수예요라는 보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해되나요? 왜 자꾸 이러는 거야? 그죠? 왜 자꾸 이러는 거야? ac라고 하는 거는 b제곱보다 크니까 그지? 양수라는 보장을 할 수 있다는 소리. 그러니까 여기 내가 양수라는 보장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여기서 빼기 양수를 한 거니까 얘는 음수에서 양수를 뺀 거니까 당연히 음수일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이 결과는 당연히 음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보기군요.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해석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그 논리의 근거가 확실한 상황이어야 돼. 얘가 되니까 얘가 되겠지. 대충 찍는다. 이런 느낌이면은 되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날의 기분에 따라 답이 달라지면 안 되는 거야. 알겠나요? 좋습니다. 다음 이제 니은 보기를 잠깐 보기 전에 니은 보기에서 지금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니 얘들아? 니은 보기에서 공통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실수인 공통근. 일단 공통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잠깐만 AC가 무슨 수래? AC가 양수라고 줬어. 그래서 왜 AC를 양수라고 줬을까? 이거에 대한 생각을 같이 먼저 해봤으면 좋겠어요. AC가 양수이면 이라고 줬어. 실수인 공통근을 갖지 않는다?
AC가 양수이면 실수인 공통근을 갖지 않는다.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좋아요. 자, 봐봐. 이제 우리 공통근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한번 해봅시다. 공통근. 요건 이제 개념적으로 너희가 완벽하게 딱 정리를 해놨으면 좋겠어요.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모르면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알겠죠? 공통근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두 2차 방정식 같은 근을 가져요. 이런 뜻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요 생각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는데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랑 우리 다항식이라고 하는 거랑 요거 두 개의 차이를 한번 잘 생각해. 우리는 먼저 다항식을 배웠고 그 다음에 방정식을 배웠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여기서 내가 fx입니다 라고 fx는 현재 다항식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방정식은 그 fx에다가 뭘 달아줘야 0이라는 걸 이렇게 달아줘야 쟤는 방정식이 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그 다항식이라고 하는 건 보통 우리가 뭐 어떤 인수를 갖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라고 했을 때 여기는 요 인수의 역할이 다시 방정식에서의 인수의 역할이 결과적으로 다시 다항식에서 인수의 역할이 방정식에서의 근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 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지? fx가 이렇게 x-알파라는 인수를 가졌으면 당연히 fx는 0이라는 방정식은 알파라는 근을 가질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다시 천천히 가보자. gx라는 게 또 있었어. 거긴 걔가 역시 x-알파 이렇게 또 가지고 있었대. 여기 있는 요 녀석을 우리가 a라고 하고 여기 있는 요 녀석을 우리가 b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fx는 얘 곱하기 a라는 다항식, 얘 곱하기 b라는 다항식이 gx야. 이렇게 돼 있을 때 여전히 gx라고 하는 요 녀석도 0 해주면은 알파라는 근을 갖겠지. 다른 근이 뭔가 있을지는 모르겠어. 지금 요 a랑 b 때문에 뭔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없을지도 모르겠어. 이런 상황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다시 여기서 지금 이 알파라고 하는 요 녀석을 가지고 우리가 공통근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공통근을 갖는 상황이라면 저 다항식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통인 뭘 가져야 된다? 인수를 가져야 된다. 일단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다항식 입장에서 있잖아. 우리가 배운 다항식 입장에서 이 두 개가 공통 인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fx 플러스 gx 거나 fx 마이너스 gx를 했을 때 여긴 얘네 두 개를 더하거나 뺐을 때 우리가 어차피 공통 인수로서 x-알파로 묶일 거고 나머지 애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힐 게 분명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렇죠? 여기에 좀 집중을 해봐. 이렇게 생긴 이 다항식. 그러니까 fx에다가 gx를 더하거나 뺐어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긴 이 다항식이 그 공통인 인수를 뭐 하고 있어? 가지고 있지. 이해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바라보면 fx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gx는 0이라는 방정식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얘는 다른 건 몰라도 무조건 뭐는 알파라고 하는 요 두 개의 공통근을 반드시 뭘로 가질 수밖에 없다? 근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가 돼요. 이해됩니다? 그럼 여기는 이 패턴, 이게 요 흐름이 왜 중요하냐면 식을 간단히 만들기 위해서 봐봐. 혹시라도 요 fx가 2차식이었고 요 gx가 2차식이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 요 2차식이었고 2차식이었어. 그럼 내가 여기다가 뭐 A배를 하고 B배를 해가지고 여기는 A배, B배를 해도 여전히 뭐가 돼? 요렇게 똑같이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A배를 하든 뭐 B배를 하든 여기는 더하거나 빼든 상관없이 여기는 이렇게 만들어진 이 구성은 항상 x-알파를 인수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소리거든. 그럼 얘가 2차식이고 2차식이었을 때 얘네들의 2차항을 소거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2차항을 소거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2차항을 소거하려면 몇 차식이 되겠어? 1차식이 되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요 녀석이 상수가 될 수 있다면 여기는 얘는 인수를 오직 이거 하나만 갖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이 방정식의 근은 오직 하나, 여기는 얘만 근으로 가질 수밖에 없겠지라는 뜻이거든. 그럼 잘 봐봐. 여기서 여기 있는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 뭘 갖는다? 공통근을 갖는다? 뭐 이런 얘기는 여기는 요거 두 개를 내가 이 상태로 두 개를 한번 빼버릴게요. 그냥 두 개의 다항식을 빼버려. 그럼 뭐가 돼요? 2b에서 bx를 뺀 거니까 2bx에서 bx를 뺀 거니까 요거는 사라질 거고 요것도 사라질 거고 결과적으로 bx는 0입니다라는 이런 식이 만들어집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얘는 뭐라는 소리야? b가 0이거나 또는 뭐라는 소리야? x는 0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 되잖아. 그럼 x는 0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높은 확률로 모일 수밖에 없겠어?
공통근일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근데 만약에 여긴 얘가 공통근이었다면 얘의 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얘의 근이기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되는데 그러면 얘 C가 남는 거. 그러니까 C가 남거든. 그럼 C는 0이 된다 이런 뜻이 되잖아. 이해돼? 근데 여기서 A, C가 양수라는 건 C가 0일 수 있어 없어?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0이라는 공통근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돼버리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A, C가 양수가 된다면 여기는 얘는 실수인 공통근 자체를 가질 수 없게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가 됩니다. 어렵죠? 그지? 꽤 어려운 개념입니다. 요건 이제 그 고차방 여러 가지 방정식적으로 가서 공통근에 대한 개념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했었어요. 그거에 대한 개념이 지금 일찍 미리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여기서 핵심이 뭘까요, 얘들아?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여기 그 공통근이라고 하는 요 개념을 설명하면서 너희한테 해주고 싶은 핵심적인 얘기는 뭘까? 공통근을 가는 두 2차 방정식이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얘 두 개를 최선을 다해서 뭐해? 2차항을 소거해서 1차식으로 만들어. 1차 방정식으로 바라보면 그 1차 방정식의 근이 공통근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18번 문제 봅시다. 얘들아,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라?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마지막 정리해 줬었지? 판별식이 0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K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었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인데 두 가지 다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서술형에서 만약에 이 문제를 만났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아.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y 더하기 1 x 더하기 ky제곱 더하기 y 다시 7y 마이너스 6 이렇게 돼 있어. 여기 얘가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요 녀석이 y 마이너스 어쩌구와 그러니까 어쩌구 y 어쩌구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된다는 뜻이지. 이거 귀찮네. 이렇게 하면 되게 귀찮아지네.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도 모르고 얘도 모르고 얘도 모르고 얘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여기는 얘는 지금 현재 해결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노가다가 엄청 심해지는 상황이야. 그럼 차라리 얘는 그냥 깔끔하게 정리합시다. 알겠죠? 저건 손절하고요. 우리 그냥 판별식 가지고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에서 그냥 판별식을 가지고 접근할 거니까 제 판별식은 마이너스 y 플러스 1 전체 제곱의 마이너스 4배의 ky제곱에 플러스 7y에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 여기는 이 녀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얘는 뭐가 되겠어? 1 마이너스 4k에 y제곱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0, 28, 마이너스 30인가요? 뭐 이렇게 커져 숫자가.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랑 플러스 뭐가 돼? 24니까 플러스 25가 되나요? 이렇게 되겠다, 그지? 여기는 요 녀석의 판별식을 다시 써보면 반의 제곱이니까 15의 제곱 마이너스 25 곱하기 1 마이너스 4k. 여기는 요 녀석이 뭐가 됐으면 좋겠다? 0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것도 선생님이 15제곱을 계산 안 한 이유가 뭘까? 여기 25가 있으니까 25를 약분해주면 여기는 얘는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일 테니까 굳이 계산 안 해도 여기는 얘는 약분하면 9가 됩니다. 훨씬 더 편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뭐 이렇게 되겠지. 결과적으로 K값은 얼마가 됩니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이 요 패턴 자체를 딱 기억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라는 요 흐름 자체는 완전히 기억을 해둬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판별식이 0입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요건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모르면 그냥 틀리는 거고 알면은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계산 양이 그렇게 많지도 않잖아, 얘들아. 그렇죠?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다음 쭉 넘어가서 33번으로 한번 가보자. 33번. 그래요. 일단 요 문제 같은 경우 어때요? 그냥 이런 느낌이죠. 한 근이 다른 한 근의 2배라고? 그럼 하나가 알파인가? 다른 한 근은 2알파.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 됐나요?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주면 두 근의 합 3알파는 2k 더하기 1이 두 근의 곱 얘는 뭐가 되겠어? 2알파 제곱은 k제곱 더하기 1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열심히 연립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예요? K 값이 궁금하잖아요. 그죠? K 값이 궁금하니까 여기서 알파를 소거하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3을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버린 다음에 거기 있는 개를 거기다가 여기다 쇽 집어넣어 버리면 얘는 9분의 2배 2K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일단 될 거고 얘가 K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된 거니까 넘겨서 K에 대한 2차 방정식 해가지고 K 값의 합 구하면 끝난다 이런 얘기야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다음 36번. 그래요. 재밌는 주제가 하나 나왔네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얘들아 진짜 관찰을 잘 해봤으면 좋겠어. 오케이? 관찰을 잘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어, 얘들아. 일단 관찰을 먼저 해봐. 오케이? 관찰을 먼저 해봐. 여기서 일단 너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야? 3과 마이너스 12가 주어져 있어. 요거 두 개를 통해서 우리는 두근의 합 정도는 당연히 구할 수 있겠구나. 꼭 구해놓을 필요는 없는데 구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생각은 정확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구할 수 없는 거구나 라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어져 있는 정보가 뭐였어요, 얘들아? 요거였잖아, 그지? 여기서 잘 관찰해봐. 봐봐.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가 지금 현재 몇이라고 나왔니? 6이라고 나왔죠. 됐어? 효린아 잘 봐. 집중. 얘들아, 여기 절대값이 두 개나 있으니까 좀 어때? 되게 귀찮잖아. 그지? 절대값이 두 개 있으면 어떻게 해결할까? 원래는 얘가 양수일지 음수일지, 여기는 얘가 양수일지 음수일지 각각 따져가야 되니까 얘는 총 4개로 분류해서 풀 수밖에 없는 되게 불편한 문제란 말이야. 여기까지 됐어? 근데 위에 힌트를 한번 봐봐.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니 현재? 마이너스 4죠. 근데 여기서 얘가 6이었다는 얘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는 아니라는 소리야. 두 근이 모두 양수는 아니다라는 소리겠지. 됐어? 두 근이 모두 음수도 아니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왜? 두 개 더한 게 지금 얘였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둘 다 양수였다면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고 둘 다 음수였다면 얘는 4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죠?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주어져 있었으니까 당연히 둘 다 양수는 아니었고 둘 다 음수도 아니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부호가 달랐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이해됩니다? 그럼 여기서 어차피 알파랑 베타 내 맘대로 정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베타를 다시 알파를 작은 애라고 내가 이렇게 가정을 하고 생각한다면 부호가 다른 거니까 결과적으로 얘를 음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를 양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 돼요? 다시 지금 여기서 이거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얘들아.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석하는 요 흐름이 조금 어색할 수 있는 흐름 중에 하나예요. 다시 봐봐. 알파랑 베타가 누가 양수고 누가 음수인지 알아요, 몰라요, 현재? 몰라요. 그죠? 전혀 몰라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내 맘대로 베타가 양수예요. 그다음에 알파가 음수예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납득이 됩니까? 오케이? 어차피 근은 두 개 있을 거고 그 두 개의 근을 각각 알파랑 베타라고 한 건데 하나는 양수가 하나는 음수니까 그중에서 내가 양수를 베타로 지정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지정해도 되나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생각해봐. 여기는 얘는 그럼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얘가 6이야. 그럼 여기는 얘랑 연립하면 당연히 나는 알파랑 베타 다 구할 수 있겠네, 얘들아. 됐어? 알파랑 베타가 다 구해주면 뭘 할 수 있겠어? 알파랑 베타 다 구해주면 두 군의 곱을 토대로 우리가 K 값을 당연히 구할 수 있겠지. 라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생각해 주는 거야. 이해됩니다? 됐어? 다시 여기는 얘랑 얘를 통해서 알파, 베타 구할 수 있을 거고 구해지면은 근계수 관계 통해서 얘분의 마이너스 K가 뭐가 됩니다? 두 분의 곱이 됩니다를 통해서 K 값 당연히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진짜 되게 쉬운 문제였던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관찰들만 정확하게 잘 해주고 생각해주고 부호들 잘 적절히 없애줄 수 있고 그러면은 됩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넘어가요. 다음 마지막 문제네요. 444번. 는 뭐야? 자, 보자. 2차 방정식에서 개수 b를 다른 것으로 바꿔서 풀었더니 두근이 쟤랑 제가 됐고 그다음에 c를 다른 것으로 바꿔서 풀었더니 두근이 쟤랑 제가 됐대요. 처음에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일단 여기서 선생님이 좀 두 가지 스킬 정도를 쓸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선생님이 A를 1로 고정할 거예요. 오케이? 됐어? A를 1로 고정할 겁니다. 눈 돌아가요 지금. 됐어?
다시 A를 1로 고정할 거야. 일단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 내가 양변을 뭘로 나눈다? A로 나눈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 얘가 A분의 B가 될 거고 A분의 C가 되겠죠. 근데 B를 막 바꿔서 풀 거고 C를 바꿔서 풀 거야. 막 이런 느낌이 들 거거든. 이해되니?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봐봐. 2x제곱에 플러스 4x가 있었고 마이너스 뭐 6이 있었어 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근이나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의 근이나 당연히 이 두 개의 근은 어떨 수밖에 없어? 서로 같을 수밖에 없어.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굳이 내가 a 자체는 건들 필요 없이 a는 그냥 1로 고정해버리고 b랑 c의 변화만 관찰하면서 생각해 볼 거야. 이런 느낌이 됩니다. 이해됐나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잘 봐봐. 여기서 B를 다른 것으로 바꿔서 풀었다라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 뭐야? C의 정보는 올바른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난 여기서 뭘 할 수 있어? 얘분의 얘에 대한 정보, 즉 두근의 곱에 대한 정보는 당연히 올바랐을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 이해됩니다? 그럼 결국 두근의 곱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되고 두근의 곱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2분의 뭐가 됩니다? 3이 됩니다. 이런 정보는 올바르게 구한 정보가 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됐나요? 오케이? 다음 C를 다른 것으로 바꿔서 풀었다. 반대로 말하면 얘는 B의 정보는 올바른 정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두근의 합에 대한 정보는 올바른 정보겠죠? 두근의 합에 대한 정보. 두근의 합에 대한 정보는 올바른 정보일 겁니다. 마이너스 2분의 5가 됩니다. 그럼 이 두 개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내가 억지로 다시 만든다면 x제곱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2분의 5x 플러스 2분의 5x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은 0 이렇게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2를 다 곱해준다라고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긴 이 2차 방정식이 올바른 2차 방정식이었군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또 틀렸어? 아닌데? 됐나요? 됐어? 그래서 이제 두근의 차 구해주면 그냥 끝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다. 됐어? 자, 일단은 16번부터 쭉 진행을 해봅시다. 16번은 이건 선생님 되게 강조도 되게 많이 했던 얘기인데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봤으면 좋겠어. 알겠죠? 진짜 중요한 얘기야. 그러니까 이걸 아무리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대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선생님이 항상 안타까운 그런 주제 중에 하나거든. 자, fx가 0입니다라고 하는 요 방정식이 있었어. 그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알파랑 베타래라는 이런 베이스를 나한테 딱 던져줬어요. 라고 생각했을 때 이걸 토대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사실 되게 많거든.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f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뜻이야. 베타는 생략하자. 어차피 베타 똑같은 얘기니까 두 번 쓸 필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다시 여기는 이 식이 나한테 전달해주고 있는 거는 F에다가 뭘 넣었을 때? 알파를 넣었을 때 0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달해주고 있는 요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잘 봐봐. F에다가 내가 2x-4는 0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한번 쳐보자. 오케이?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이 뭐가 될까라는 건데 이 방정식의 근이 뭐가 될까요? 이거에 대한 물음의 답을 자연스럽게 우리는 해낼 수 있어야 돼. 알겠죠? 다시 한번. 그러니까 두 가지만 딱 기억하면 돼. 잘 봐봐. 괄호가 있잖아. 여기 괄호가 있잖아. 여기에 괄호가 있잖아. 괄호 안에다가 뭔가를 집어넣는다라는 이 느낌과 x에다가 뭔가를 집어넣는다라는 이 느낌.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너희가 이 두 개를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으면 좋겠어. 오케이? 다시 괄호에다가 뭔가를 집어넣는다랑 x에다가 뭔가를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식은 사실은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 중이거든. 오케이? 근데 잘 봐봐. 여기는 이 식이 나한테 던져주는 메시지는 뭘까? 여기는 얘는 일단 첫 번째 이 방정식에 뭐라고 했어? 근이라고 했거든. 그럼 근의 원래 의미가 뭐야? 이 등식을 만족시키게 하는 여기는 얘는 x의 뭐야? 값이 됩니다. 저 등식을 만족시키는 x값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쪽에서는 뭘 해달라는 소리야? 일단 근의 의미로 바라봤을 때 이 알파라는 거를 여기 있는 요 x에다가 집어넣어 주세요라는 의미야. 처음에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런데 그 집어넣은 결과가 뭐가 됐어? 얘가 됐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모 입장에서 다시 바라본다면 f라는 거 입장에서 다시 바라본다면 이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갔을 때 0이 된다는 소리니 요 안에 알파가 들어가야 그 결과가
다시 F에다가 괄호가 있었을 거야. 거기다가 알파가 들어가야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런 상황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1단계가 지금 여기는 얘에 대한 해석은 1단계가 x에 집어넣을 거고 x에 집어넣어 봤더니 거기는 걔가 괄호 안에 쏙 들어가 있는 형태니까 괄호 안에 알파를 집어넣은 게 0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겠다는 소리거든. 근데 여기 있는 얘는 어때? 조금 느낌이 달라요. 얘에다가 봐봐. 여기 뭐 베타라는 근이 있었다고 쳐보자 얘들아.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넣을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이 값 자체가 베타가 됩니다라는 느낌도 있고 여기 x에다가 집어넣으면 얘는 뭐야? 2x 마이너스 다시 2알파, 2베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제가 달라요. 여기 베타라는 값을 여기다 넣었을 때랑 베타라는 값을 여기다 넣었을 때 상황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 얘는 f 베타가 0이에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얘 입장에서 바라보면 지금 주어져 있는 현상은 f 2 베타 마이너스 4는 0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괄호에 집어넣는 거랑 x에 집어넣는 거 두 개가 엄연히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 여기는 얘는 괄호 안에 x밖에 없었으니까 그 x에다 알파를 집어넣으면 괄호 안에 집어넣는 거나 x 안에 집어넣는 거나 사실상 똑같은 의미가 되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는 것뿐이지 실제로 괄호 안에 집어넣는 거랑 x 안에 집어넣는 건 완벽하게 다른 얘기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뭐였어, 얘들아?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여기는 요 녀석을 구해달라는 건 나는 지금 근을 구해달라는 소리잖아. 근. 근은 뭐라고? 다시 말하지만 여긴 얘는 x의 값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걸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해주세요라는 의미입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데 주어져 있는 정보는 뭐였다는 거야? 얘였다는 거잖아, 얘. 그러니까 얘는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야 0이 되는 애인데 알파가 들어가야 0이 되는 애인데 됐어? 다시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야 알파가 들어가야 0이 되는 애. 괄호 안에 알파가 들어가야 0이 되는 애인데 그러면 x에다가는 뭘 집어넣어야 괄호 안에 뭐가 될까? 알파가 될까? 그거에 대한 생각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 두 개의 차이를 정확하게 너희가 이해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겠어? 2x-4라고 하는 게 뭐였으면 좋겠다는 얘기겠어? 알파였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얘기지 않을까? 2x-4가 알파여야, 그죠? 2x-4가 알파여야. 그리고 그걸 만족하는 x값이 뭐가 되는 거야? 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넘어가고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다음에 나누기 2가 되겠죠. 그러니까 2분의 뭐가 알파 플러스 4라고 하는 요 녀석이 여기는 이 방정식의 뭐가 됩니다? 근이 됩니다. 라는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돼요. 두 개의 차이를 명확하게 너희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알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문제를 딱 만나면 그냥 대뜸 진짜 별 생각도 안 하고 딱 보자마자 그럼 여기는 얘 그는 2 알파 마이너스 하겠지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단 말이야.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얘가 뭐가 되고 싶어? 그냥 순서가 얘가 알파가 되고 싶은 거구나. 그걸 만족하는 x값이 궁금한 거구나. 그러니까 4가 넘어가서 알파 플러스 4가 되고 2가 넘어간 거니까 얘는 당연히 2분의 알파 플러스 4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해석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봐봐. 문제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4라고 했는데 이 녀석의 두근의 합이 궁금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 두 개의 근은 뭐가 될까? 이 녀석이 알파가 되고 싶었다는 뜻이잖아. 그럼 더하기 2가 이렇게 빼기가 넘어갈 거고 4가 내려갈 테니까 4분의 알파 플러스 2가 되겠지. 마찬가지 이유로 4분의 베타 더하기 2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 방정식의 두근을 탁탁 바로바로 구해낼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두 근의 합이 궁금했던 거니까 두 개를 더해주면 어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4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4였으니 얘가 4였으니 얘는 4분의 8이 되겠죠? 답은 2가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풀 수 있다. 알겠죠? 요 기본적인 해석을 일단 정확하게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해됩니다? 근데 이렇게 맨날 풀어라라고 해도 너희들 어떻게 푸냐면 자꾸 이렇게 푸는 것 같아. 2차 방정식 두근이 얘라고 그러면은 fx라고 하는 거는 뭐 a배 x 마이너스 알파의 x 마이너스 베타겠지. 그리고 여기서 4x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 4x 마이너스 2를 넣자. 4x 마이너스 2. 여기다 4x 마이너스 2를 넣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막 근을 구하고 이런 형태로 막 계산을 한단 말이야.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오케이? 다이렉트로 이렇게 식은 웬만하면 세우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정보를 토대로 여기 있는 얘 정보를 우리가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얻어서 자연스럽게 문제를 풀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47번입니다.
천천히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fx는 0의 두 근이 지금 뭐였어요? 알파랑 베타였어요. f 뭐야? 2x-1 요거는 0의 두 근의 곱이 궁금합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럼 당연히 얘네들의 두 근은 여기는 요 녀석이 뭐가 되고 싶어? 알파가 되고 싶어.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베타가 되고 싶어. 이런 뜻이. 그러니까 2x-1이 알파가 됐으면 좋겠으니까 넘어가서 x는 뭐가 됩니다? 2분의 알파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2분의 알파 더하기 1이 되는 거고 2분의 베타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뭐 해버리면 끝나겠다? 곱해버리면 끝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곱해봐. 이거 두 개 곱하면 4분의 뭐가 돼? 알파 베타에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에 더하기 1 이렇게 된다. 두 근의 곱은 얼마라고? 6이라고. 두 근의 합은 얼마라고? 1이라고 줬으니까 답은 2가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풀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이게 계산량이 많지도 않고요, 얘들아. 정확하게 해석만 잘 해줄 수 있으면 되게 심플하게 또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넘어갑시다. 다음 17번으로 가보자. 혈내근의 성질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일단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 다시 우리가 앞으로 혈내근 그 혈내근의 의미를 일단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혈내근이라는 게 왜 나타났을까에 대한 생각부터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봐봐. AX의 제곱에 더하기 BX의 더하기 C는 0의 두 개의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합니다. 그럼 얘들아 알파라고 하는 건 뭐가 되겠어? 뭐 2A분의 마이너스 B에다가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쪼개보면은 얘들아 2A분의 마이너스 B에다가 플러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죠. 됐어? 마찬가지 베타라고 하는 것도 이 단계는 건너뛸게요. 여기는 2A분의 마이너스 B가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될 거고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요 알파라고 하는 요 녀석과 베타라고 하는 요 녀석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모양이 완전히 같아지고 또 요렇게 모양이 완전히 같아지는 세모 더하기 네모, 세모 빼기 네모 이런 형태로 무조건 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치? 이 구조 때문에 나온 개념이 혈내근 개념입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봐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 구조를 가지고 지금 저 상황을 봤을 때 제가 1 더하기 뭐래? 루트 5가 한 근이랬어 라고 한 거니까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5가 될 수밖에 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자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 문제에서는 한 근이 1 더하기 2i 였으니까 또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2i가 되겠지? 라는 이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두 개가 혈내의 관계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혈내근 개념이거든. 그런데 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가 세모가 1이고 네모가 루트라는 보장이 있나요? 를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오케이? 반대일 수도 있잖아요, 얘들아. 그러니까 루트 5 더하기 1의 형태였다면 얘는 루트 5 빼기 1 이렇게 되는 게 혈내근 개념이어야 되지 않니? 그렇죠? 지금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얘가 앞에 있었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 뒤쪽에 있는 얘만 지금 가지고 마이너스를 붙인 게 혈내근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소리가 되잖아.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얘가 여기 있는 요 녀석이 네모예요 라고 여기는 이게 네모다라는 사실을 보장할 수 있나요? 이걸 보장할 수 있어야 여기 있는 요거에 네모에 마이너스를 붙인 얘가 혈내근이 됩니다라는 사실을 보장할 수 있어요 라는 뜻이 돼버리거든. 이해됩니다? 근데 잘 봐봐. 여기서 지금 세모랑 네모를 관찰해 봤을 때 루트가 있는 건 일단 네모가 루트가 있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 앞에 있는 문제처럼 A랑 B가 뭐였다? 유리수였다라는 다시 여기서 말하면 A랑 B랑 C겠네. A랑 B랑 C 요 세 개가 전부 다 유리수였다는 보장이 생겨버리면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조합을 가지고는 반드시 유리수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 여기서 무리수를 만들어낼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렇다면은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될 수밖에 없고 유리수 쪽이 될 수밖에 없고 무리수는 어디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얘가 네모였다라는 보장 자체를 할 수 있네요 라는 판단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드시 다시 봐봐. 여기서 뭐가 나왔을 때 얘들아? 무리근이라고 하는 게 나왔을 때 무리근이라는 게 나왔을 때 반드시 어떤 보장을 거쳐야 무리근이 나왔을 때는 얘가 유리계수라는
보장을 해줄 수 있어야 그래야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 켤레근의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해됐나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51번 문제처럼 여긴 얘 하나의 허근이 나왔어. 그랬을 때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녀석이 뭐가 된다? 이 녀석이 지금 네모가 된다는 그런 보장을 할 수 있나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선 지금 이 네모가 지금 뭐야? 허수잖아. 허수. 그지?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 값 자체가 허수였다면 이 값 자체가 허수가 될 수 있다면 어때? 얘가 네모라는 보장 자체를 할 수 없잖아. 됐어? 그러니까 얘를 보장해 주려면 결과적으로 무슨 조건이 따라붙어야겠어? 여기는 이 개수들이 전부 다 무슨 조건? 실수가 된다라는 조건.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왔다면? 허근이라는 게 나왔다면 거기 있는 개에서 켤레근을 보장해 주려면 당연히 실개수라는 보장 자체가 있어야 그걸 토대로 뭘 할 수 있다? 켤레근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인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문제처럼 이렇게 무리근을 보거나 혹은 이렇게 허근을 본다. 무리근을 봤다, 허근을 봤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있는 얘네들을 보자마자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쏠려가지고 여기에 있는 요 개수들에 쏠려가지고 여기 있는 얘네들이 실수인지 유리수인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고 돌아오는 게 당연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 이걸 보장해줘야 켤레근 쪽의 개념이 성립이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테니까. 이해됐죠? 그게 켤레근 개념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49번 문제 딱 봤을 때 여긴 얘를 봤는데 한 근이 뭐였어? 무리근이었어. 근데 여기서 A랑 B랑 여기 1이 있는 건데 A랑 B가 유리수라는 보장을 해줬네. 그러니까 다른 한 근은 당연히 1 루트 5가 될 수밖에 없겠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이 1 플러스 루트 5랑 1 마이너스 루트 5가 된다는 소리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2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였을 거고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4니까 B 값은 마이너스 4겠지.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답은 20이 될 수밖에 없군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다? 이런 개념이 켤레근 개념입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여기는 켤레근 개념과 근계수 관계가 그냥 합쳐진 문제구나. 그럼 51번 문제 어때? 똑같은 문제가 되겠죠. 완전히 똑같은 문제가 될 거예요. 그렇죠? 얘는 지금 어때? 1 플러스 루트 2, 다시 1 플러스 2i라는 근, 허근을 가졌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 녀석 1과 여기 요 a와 b를 관찰했는데 A랑 B에 대한 정보가 실수라고 줬으니까 실계수인 거 확정. 1-2i가 다른 한 근인 켤레근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으로 A랑 B를 너무 손쉽게 구해낼 수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죠? 오케이? 요 얘기가 켤레근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은 얘기예요. 넘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나와요. 만약에 만약에 얘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런데 얘가 실수 AB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실수고 여기도 실수였으니까 여기가 네모라는 보장이 가능해지잖아. 근데 여기서 실수라는 조건이 만약에 없었어. 그럼 어때? 켤레근 개념을 쓸 수 있을까? 얘는 못 쓰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켤레근 개념이 성립한다. 이건 당연히 너무 위험한 생각이겠죠? 만약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뭐라고 할까? 3입니다. 이렇게 할까? 여기는 얘 한 근이 1 플러스 1 그냥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줬다고 한번 쳐보자. 됐어요? 이렇게 줬어요. 라고 했을 때 다른 한 근과 a 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를 너희가 봤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아싸 여기 얘 지금 1 플러스 2i니까 1 마이너스 2i겠지? 라고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두 개 더하면 2니까 얘는 마이너스 2겠지? 라고 하면 그냥 틀려요. 오케이? 왜? 저기서 A가 실수라는 보장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죠? 얘는 켤레근 개념 자체는 저 보장이 돼 있어야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쓸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다른 한 건 모르니까 모르는 거 뭐 하라고? 가정하라고. 두 개 곱하면 뭐가 된다? 3이 된다를 통해서 알파를 구하면 되고 얘랑 더해서 마이너스 A 값을 구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는 근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다. 알겠죠? 다시 얘가 실수라는 보장이 없다면 절대로 켤레근 개념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되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쭉쭉쭉 넘어갑시다. 다음, 자 다음 개념은 두 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 작성. 이것도 선생님이 되게 많이 강조했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죠. 그렇죠? 진짜 많이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야.
우리가 이제 근을 알고 있을 때, 알파랑 베타라는 두 근을 알고 있을 때, 요걸 토대로 우리가 뭘 만들고 싶어? 이제 방정식을 만들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자, 이거 두 개를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면 너희 어떤 생각이 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응? 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이거 두 개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한다면 효리나 어때? 근계수 관계? 그래. 다른 의견은? 세윤아 어떤 생각이 들었어? 그렇지. x-알파, x-베타는 0이야 라고 이렇게 세워줄 거야 라는 요 생각 드는 게 기본이야. 그죠? 이게 기본이야. 근데 선생님은 지금 저 기본을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이쪽으로 흘러가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개하면 되지 뭐 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x에다 더하기 알파 베타는 0이야 이렇게 하면 되지 뭐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 알파랑 베타가 쉽다면 상관없지만 저기는 제가 되게 복잡하게 나오다면 여기는 얘가 어때? 되게 불편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 그리고 얘가 2차식에서 2차 방정식의 작성이잖아. 나중에 고차식 가면 고차 방정식, 즉 3차 방정식의 작성도 우리는 해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의 흐름보다는 어떤 흐름을 타고 가라. 여기는 얘를 딱 보자마자 제일 먼저 뭘 구해라. 우리 효린이가 말했듯이 합과 곱을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합과 곱을 구할 생각을 먼저 하는 거야. 자, 벌써 또 합곱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 버렸죠. 그죠? 합곱 다시 한번. 다항식 쪽에서 무슨 얘기? 곱셈 공식, 변형 얘기. 됐어?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 복소수 쪽에서 켤레 복소수 얘기. 됐어? 그다음에 2차 방정식 초반에 근계수 관계 얘기. 됐습니다. 이번엔 또 무슨 얘기? 2차 방정식 작성 얘기까지. 지금 합곱에 대한 그 관계를 관찰하는 건 되게 자주 나온다. 그죠? 되게 중요한 주제라는 소리예요. 다시.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얼른 구해. A라고. 알파 베타를 얼른 구해. 얘를 B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어떤 식으로 짜는 거냐면 x제곱에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입니다. 이렇게 요 흐름을 타고 가는 게 2차 방정식 작성 개념입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A가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똑같은 결과, 그다음 얘가 B니까 똑같은 결과. 그지? 결론은 똑같은 결과긴 한데 이게 쉽니 이게 쉽니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오케이? 근데 거의 99%의 확률로 얘가 훨씬 더 쉬워요. 오케이? 다시 개념이라고 하는 건 왜 나오는 거라고 얘들아? 개념이라고 하는 건 계산을 쉽게 하려고 나오는 거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개념을 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구나. 다시 봐봐. 여기서 지금 봐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 두 개를 근으로 가는 2차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구한다고 생각한다면 얘는 어때? x-알파-2에다가 x-베타-2는 0 이렇게 되는 거지. 얘를 다 열심히 전개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 달라는 거니까 얘는 3개짜리 양, 3개짜리 항짜리를 전개할 수밖에 없는 되게 불편한 상황이 됩니다. 가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럼 여기서 뭐 해줄 거야? 이거 두 개를 한번 더 해봐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4가 되겠네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6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게 합입니다. 그럼 두 개를 곱해봐요. 두 개를 곱하면은 알파 더하기 2에다가 베타 더하기 2가 되겠죠. 여기는 계산하면은 알파 베타 더하기 2배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더하기 4가 될 거란 말이야.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5고요. 그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6이었으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되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3인가요? 얘가 마이너스 13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구했어. 됐나요? 그럼 다 구해졌으니까 이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3은 0이다.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더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다시 한번 2차 방정식 작성 개념은 흐름 자체가 이 흐름이 있고 이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을 따라가 주세요. 이 얘기로 딱 정리해 놓으면 될 것 같아. 알겠죠? 2차 방정식 작성은 합과 곱을 구해서 거기 있는 개를 가지고 생각한다. 넘어갑니다. 활용은 너희가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 활용은 너희가 하면 될 것 같은데 너희가 하자. 좋습니다. 쭉 넘어가서 이제 2차 함수 쪽으로 한번 가볼게. 일단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 하나만 딱 하면 오늘 사실 2차 방정식 이쪽 얘기, 함수 얘기는 거의 다 끝난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선생님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 2차 함수 그리는 건 자연스럽게 해올 수 있게 연습해 오세요. 까지 했었잖아. 그지?
자, 다시 봐봐. 매번 하는 얘기지만 이것도 오늘 매번 하는 얘기 계속 하네요. 봐봐.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함수라고 하는 거랑 요거 두 개의 연결고리를 일단 너희가 정확하게 뭐 할 필요가 있냐면 얘네들의 연결고리를 이렇게 이어줄 필요가 있어. 그래서 방정식이 나왔을 때 거긴 걔를 함수로 해석할 수 있니? 함수가 나왔을 때 거기 있는 걔를 방정식으로 해석할 수 있니? 그러니까 이것 두 개는 사실상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해석의 방향에 따라서 똑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의 관계를 너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나요? 이것만 너희가 정확하게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근데 문제는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다시 봐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를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야. 너희한테 이런 걸 알려주고 있어. 라고 한다면 문제 어떻게 나올 것 같아? 영진아? 방정식 문제 내주고서는 함수를 해석하게 문제를 낼 거고. 그렇죠? 함수 문제를 내면서 방정식으로 해석하게끔 문제를 내겠지. 왜? 그게 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이걸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를 너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는다면, 더 나아가서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는다면 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공부가 돼버린다는 소리야. 오케이? 그러려면 당연히 우리가 뭘 알아야 되고 함수를 알아야 되고 함수를 알아야 되고 방정식을 알아야 돼. 근데 우리가 전 단원에서 뭐 했어? 방정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왔었잖아. 그러니까 방정식의 정보는 이제 어때? 차고 넘친단 말이야. 방정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에 힘을 더 실어주면 함수에 힘을 더 실어줘야겠죠, 우리는. 그러니까 기본이 뭐야?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준다라는 거.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 그다음에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얘기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함수에 대한 이야기랑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방정식과 함수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얘기만 하고 아예 수업 자체를 끝내버릴 생각입니다. 오케이? 이해됐죠? 오케이? 그래서 해석은 너희가 이제 너희 나름대로 해석의 능력을 다 키워놔야 돼. 오케이? 이런 느낌이야. 일단 첫 번째로 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할게, 얘들아. 함수라고 하는 거, 다시. 함수라고 하는 거는 바라볼 수 있는 측면이 되게 많긴 한데 우리가 지금 아직 뭘 배우지 않았어? 집합을 배우지 않았어. 그럼 집합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 함수에 대한 측면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저 함수도 여전히 방정식이다라는 거야. 함수도 여전히 방정식이다. 근데 이 함수랑 방정식이랑 이어놓으려고 했던 그 방정식이랑은 좀 다른 느낌의 방정식이에요. 오케이? 다시 잘 봐봐. 일단 함수라고 하는 거는 보통 어떻게 돼 있니? 구성이 y는 fx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는 얘의 구성을 우리가 뭘로 바라보겠다라는 소리냐면 얘를 x랑 y의 관계식으로서 바라보겠다라는 해석도 할 수 있고요. 오케이? x랑 y의 관계식으로서 바라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x랑 y의 방정식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봤을 때 y는 그냥 너무 간단한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1차 함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봐.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얘를 첫 번째 이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건 뭐겠어? x에다가 더하기 1을 하면은 y가 됩니다. x라는 애에다가 1만 더해주면 걔가 y좌표가 돼. 라는 x랑 y의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식이야. 그럼 여기서 내가 x값을 알면 y값을 구할 수 있겠지. 왜? x랑 y가 관계돼 있으니까. 이해돼? 아까도 말했지만 2차 방정식에 대한 해석을 2차 함수로 할 거야. 이런 뜻이야. 얘를 알면 얘를 구할 수 있고 얘를 알면 얘를 구할 수 있어.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 관계식 입장에서 여기는 이 식을 바라본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 x값을 알면 y값을 구할 수 있고 y값을 알면 x값을 구할 수 있어. 됐어? 둘 중에 하나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관점입니다. 됐어? 두 번째 얘기는 여기는 방정식에 대한 얘기. 여기는 얘 봐봐. 여기는 얘는 지금 어때? 등호가 있잖아. 등호. 등호가 있는데 이 등호는 방정식의 등호니 항등식의 등호니 당연히 방정식의 등호일 거예요. 왜? 항등식의 등호는 양변이 완전히 똑같을 때만 항등식의 등호라고 했었잖아. y랑 x 더하기 1이랑 같아요? 아니죠. x가 1인데 y가 3일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럼 두 개는 완전 같다고 볼 수 없겠지. 됐어?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방정식의 등호야. 그런데 이 방정식은 지금 뭐야? 등식은 하나밖에 없는데 식은 하나밖에 없는데 문자가 몇 개 있어? 2개 있거든. 됐어? 다시. 문자가 몇 개 있다고? 문자가 2개. 식은 몇 개 있어? 1개.
보통 문자의 개수랑 식의 개수랑의 관계를 봤을 때 얘가 더 커지는 이런 방정식을 또 뭐라고 부르니 얘들아? 얘를 부정, 방정식이라고 부르지. 부정 방정식. 여기서 부정의 뜻이 뭐였어? 보라. 정해지지 않아. 왜 정해지지 않을까? 왜 정해지지 않아? 가 결론이야 사실은. 부정의 뜻보다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은 개 많아서 정할 수 없어. 개 많아서 정할 수 없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부정방정식, 이 부정의 뜻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뭐가 많을까? 해가 너무 많아. 오케이? 다시 여기 있는 요 녀석을 봐봐. 여기는 요 방정식이긴 한데 여기다 내가 x 대신에 1을 집어넣어 버리면 y는 뭐가 나와? 2가 나오죠.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어때? 3이 나오죠. 3을 집어넣으면 4가 나오지. 여기다 내가 갑자기 100을 넣었어. 그러면 101이 나오겠지. 0.01을 넣었어. 그러면 얘는 뭐가 1.01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얘 해는 어때? 너무너무 많을 거야. 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기 때문에 얘를 부정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해들을 전부 다 순서쌍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 지금 이렇게. 그리고 그 순서쌍들을 내가 하나씩 얻다가 좌표 평면에다 점으로 하나씩 찍어 놓으면 거기 있는 걔가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선이 되는 거야. 그 점들이 무수히 많은 점들이 한 땀 한 땀 모여가지고 걔가 뭐가 된다? 하나의 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 선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불러? 이 녀석의 그래프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프의 정의는 수학하에서 다시 배우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선, 이 선을 가지고 그래프라고 불러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 얘들아 너희가 함수가 주어져 있어. 걔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까? 사실 얘는 당연히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냥 정 안 되면 뭐해? 그냥 넣어봐요. 하나씩 넣어봐. 그리고 그 뭐 단어로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대충 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이 정도 넣어보는 거야. 그럼 점들이 땅땅땅땅 찍힐 거 아니야? 걔네들을 부드럽게 잘 이어주면 걔가 하나의 선을 이루게 될 거고 거기는 걔가 그래프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여기까지 됐니? 됐어?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거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이 그래프라고 하는 건데 이 그래프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요 방정식에 다시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의 뭐가 해들이 뭐가 되는 거야? 해들이 여기 있는 그래프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됐어? 다시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전부 다 이 방정식의 해들이야. 그게 무슨 말이겠어? 여기 있는 점의 x좌표 하나를 알면은 y좌표 하나를 알면 거기 있는 걔 두 개를 여기다가 탕탕 집어넣으면 거기 있는 걔는 성립한 거. 그렇죠? 그럼 여기서 내가 x좌표 하나만 알고 있으면 뭐 하겠어? y좌표 하나를 구할 수 있겠지. y좌표 하나를 알고 있으면 뭐 하겠어? 걔를 통해서 x좌표를 구할 수 있겠지. 이해돼? 그래서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의 x좌표와 y좌표의 결국 뭐? 관계식이다라는 요 이야기까지 해서 오케이? 이 함수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제이야, 시연아, 진짜 중요한 얘기야. 오케이? 다시. 그래서 함수의 기본적인 4가지 해석 정도는 너희가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함수의 4대 해석이라고 부르거든. 함수의 4대 해석. 되게 거창하게 이름을 지어놨죠. 근데 거창한 것만큼 대단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너무나 쉬운 얘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해해봤으면 좋겠어. 알겠죠? 다시 봐봐. 여기에 이렇게 지금 y는 fx라는 함수식이 있었어. 예를 들어서 생각해 줄게.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뭐 x 세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하자. 오케이? 물론 이렇게 생기진 않았을 거야, 그래프가. 그냥 여기는 얘가 얘였다라고 그냥 가정을 해보자. 됐어? 그럼 여기 위에 있는 이 모든 점들이 여기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서 첫 번째 4대 해석 중에 첫 번째 해석은 x의 값을 알면 난 그걸 토대로 뭘 할 수 있다? y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이게 너무나 쉬운 첫 번째 해석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 위에서 내가 여기 있는 요 점의 좌표가 3이었어. 다시 마이너스 2였어 라는 사실을 알았다 쳐보자. 됐어? 이 그래프 위에서 여기는 요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였어. 여기는 요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였어. 그럼 나는 그걸 토대로 그걸 만족하는 y값을 구해주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어디로 가면 돼? 여기로 가면 돼. 그렇죠? 여기다 뭘 넣으면 돼?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돼. 마이너스 2를 넣으니까 뭐가 됐어? 마이너스 7이 됐어.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값은 뭐가 될 거야? 마이너스 7이 될 거야. 이렇게 구해져. 첫 번째 해석입니다. 너무나 쉽죠. 그죠?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이 x값이 그냥 2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되나요? 그러면 여기 x값이 2였을 때 나오는 그 y값을 구해주세요라고 한다면 그 y값은 그냥 여기다가 뭘 넣으면 돼? 이거 뭐야? 2를 넣으면 돼. 그죠? 2를 넣으니까 얼마가 나왔어? 9가 나왔지.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x값을 가지고 y값을 구할 수 있다. 우리는 그래프와 누구를 가지고? 식을 가지고. 그래프와 식을 가지고 일단 첫 번째로는 뭘 할 수 있어? x좌표, x값을 토대로 y값을 구하는 게 가능해 라는 생각 첫 번째.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 다음 두 번째 생각도 더 쉬워요. y값을 토대로 뭐 할 수 있어? x값을 구할 수 있어. 이게 두 번째 생각입니다. 되나요? 이번에 해석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얘에다가 내가 갑자기 이렇게 y값이 2였으면 좋겠어. y값이 2였을 때 그걸 만족하는 x값이 얼마니? 이걸 물어보고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봐.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얘에다가 뭐 할 거야? 여기 있는 y에다가 2를 집어넣을 거야. 됐나요? 그럼 여기 있는 얘가 넘어가면서 1이 되잖아. x세제곱이 1이니까 x값 얼마겠어? 1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x값은 뭐가 된다? 1이 된다. 어렵니? 아니죠. 되게 쉽죠.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다시 여기다가 내가 뭘 해볼까? 이번엔 여기는 이 값이 뭐야? 0이 되는 x값을 찾고 싶었어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됐나요? y가 0이 되고 싶었대. 그러면 얘가 넘어가니까 x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걸 만족하는 x값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만족하는 x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y값을 토대로 x값을 구하는. 그러니까 y의 좌표, 이 점의 y좌표를 알고 있을 때 그 점의 x좌표를 당연히 나는 구할 수 있다. 누구를 이용해서? 이 식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래프 위에 있는 이 그림과 여기 있는 이 식이 밀접하게 연결이 되면서 얘를 가지고 얘에 대한 해석을 도와주고 다시 얘에 대한 해석을 얘를 가지고 하고 얘를 가지고 얘 해석을 하고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한 몸으로 묶여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얘기.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또 뭐냐면 세 번째 이야기는 x의 범위를 가지고 y의 범위를 구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 이게 세 번째 해석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는데 여기서 x의 범위가 만약에 1에서 2 사이였어요. x의 범위가 1에서 2 사이였어요. 이걸 만족하도록 하는 y의 범위는 몇에서 몇 사이일까요가 궁금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잘라서 생각하면 요 점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 그림이 지금 현재 x좌표가 이만큼이었을 때 생기는 그림일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잖아. 그럼 이 중에서 제일 높은 값이 어디 있어? 여기 있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제일 낮은 값이 어디 있어? 여기 있네. 그러니까 얘 y의 범위는 뭐가 될 게 분명해? 이만큼이 될 게 분명하죠. 됐어? 그럼 여기 얘는 y의 범위가 2에서 9 사이가 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x의 범위를 가지고 y의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어렵나요? 하나도 안 어렵죠? 좋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겠어? 그럼 얘들아 너무 당연하게 y의 범위를 가지고 뭘 하는 거야? y의 범위를 가지고 x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됐어? 이번에는 뭘 해볼까? y의 범위가 2에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7에서 2 사이였어 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y의 범위가 이만큼이 되도록 하는 그 x값은 다시 함수의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지는 그림일 거란 말이야. 그럼 그걸 만족하는 x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이 되겠죠. 이해돼? 그러면 여기는 x의 범위는 뭐야?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가 될 게 분명하잖아. 그러니까 y의 범위를 토대로 뭘 할 수도 있다? x의 범위를 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해석, 요 해석 네 가지만 너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함수에 대한 해석은 기본적으로 되게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알겠나요? 이게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해석 방향 네 가지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근데 잘 봐봐. 지금 선생님이 여기는 얘를 구하면서 있잖아. y의 범위가 마이너스 7에서 몇 사이일 때? 2 사이일 때에 대한 상황을 생각했었죠. 그렇죠? 그랬는데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 7에서 2 사이였어.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지금 다 이만큼이 궁금한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얘에서 얘로 가는 거 해석, 얘에서 얘로 가는 해석은 또 뭐가 되겠어? y에서 x로 가는 해석이 되겠죠. y 값을 가지고 x 값을 구한다. y 값을 가지고 x 값을 구한다. 여기다가 이게 마이너스 7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넘어가면 마이너스 8이 될 테니까 x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지라고 해서 이렇게 구해줘. 그러니까 결국 부등식에 대한 얘기는 방정식으로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방정식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얘들아, 이게 방정식 해결 전략이거든. 방정식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잘 봐봐. 이게 왜 방정식일까? 여기다 아까 마이너스 8 넣었잖아 얘들아. 그렇죠? 여기다 마이너스 8 넣었으면 이걸 만족하는 x값 구해주세요. 이게 방정식 문제죠. 이해됩니다?
그런데 얘는 뭐였어? 여기다가 마이너스 7 넣었구나. 마이너스 7 집어넣었어.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x값을 구하고 또 2를 집어넣어서 이걸 만족하는 x값을 구하고 두 번에 걸쳐서 x값을 구한 다음에 그 범위를 이렇게 잘 구해주면 된다. 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방정식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뭘 할 수 있겠어? 부등식을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 됐나요? 근데 이건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건 아니야. 당연히 그래프가 이렇게 들쭉날쭉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랐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이 y의 범위였어요 라고 한다면은 x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잘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직접 그림을 그려가면서 너희가 정확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부등식, 나중에 배우는 부등식에 대한 해결 전략도 다 뭘 가지고 함수를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전부 다 설명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까지 한 얘기가 지금 함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스샷 찍어서 거기다 올려놓을게요.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고 싶은 건 뭐야?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 요것만 배우면 되는 거야. 그쵸? 요거는 그때 누구야? 효린이가 적극적으로 물어봤던 거였나? 효린이 아니었나?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누군가가 막 물어봤던 것 같은데 효린이였던 것 같아 기억이. 일단 보자. 다시. 자, 이번에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진짜로 함수랑 방정식을 뭐 하고 싶어? 연결하고 싶어. 근데 그 연결고리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면 함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함수가 몇 개 있는 거냐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함수가 두 개가 있어. 그래서 y는 fx라는 함수가 있었고 y는 gx라는 함수가 있었어. 그럼 여기 함수가 이렇게 생긴 게 y는 fx라는 함수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생긴 게 y는 gx라는 함수였습니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색깔을 좀 구분할게요. 지금 이렇게 보라색으로 생긴 게 여기는 fx였고요. 그 다음에 뭘로 할까요? 주황색으로 이렇게 생긴 게 gx라는 함수였어요.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됐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봐봐. 만약에 내가 여기서 얘네들의 교점을 구하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해요. 교점을 구하고 싶어. 다시. 여기는 얘 입장에서 뭘 구하고 싶다 얘들아? 교점을 구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교점이라는 건 뭐야? 겹치는 점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점이랑 여기 있는 요 점이랑 여기 있는 요 점을 구하고 싶어요. 이런 뜻이거든. 그럼 교점을 구하고 싶다는 거는 여기는 얘랑 여기 있는 얘를 뭐 하고 싶다고 해석해도 괜찮을까? 연립하고 싶다라고 해석해도 괜찮겠죠. 이것도 얘들아 하나의 부정 방정식이고요. 이것도 하나의 부정 방정식이거든. 이 두 개의 방정식을 연립할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연립하는 건 무슨 뜻이니까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합니다 라는 뜻일 테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교점을 구하고 싶다는 건 연립하고 싶어요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요 이야기랑 요 이야기는 같은 얘기야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지금 방정식 입장에서 바라본 거고 여기는 얘는 뭐 입장에서? 함수 입장에서 바라본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봐봐. 이 상태에서 내가 연립을 한번 해보자. 이거랑 이거랑 연립을 해보자. 이거 연립할 때 뭘 어떻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아? 일단은 y를 소거하는 게 너무나 좋은 상황이지. 왜? 둘 다 y는 꼴로 되어 있으니까. 이해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y를 소거해서 fx는 gx라는 이런 방정식을 만들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됐나요?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을 풀 수 있겠지. 됐어? 근데 여기서 얘는 뭐였지만 부정 방정식이었지만 얘는 부정 방정식이 아니죠. 맞아요? 얘는 문자가 두 개였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 문자 하나 소거가 되면서 얘는 그냥 정방정식이 되어버렸잖아. x 하나에 대한 방정식이 되어버렸잖아. 그럼 이 방정식은 내가 충분히 뭐 할 수 있는 애야? 풀 수 있는 애야. 여기는 이 방정식은 해가 너무 많았다면은 여기는 이 방정식은 내가 풀 수 있는 애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봐봐. 우리가 얘네들을 연립한 여기다 잠깐만 써볼게. y는 fx 뭐 이렇게 y는 x 더하기 2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 뭐 이렇게 있었다고 쳐봐. 이거 두 개 연립할 거야. 그럼 여기서 일단은 얘랑 같은 거니까 x 더하기 2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 해가지고 이거 넘어가서 2x는 2 해가지고 x는 1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거 만족하는 x값 구할 수 있지. 됐어? 그거 구한 다음에 뭐 할 거야? 여기다 한번 집어넣고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을 거야. 뭐 둘 중에 아무 데나 집어넣어도 똑같이 3이라는 값이 나오겠지. 그러면 이거 두 개의 교점은 뭐가 됩니다? 1,3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연립해서 우리가 풀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얘를 하고 있는 이 과정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과정이야? 얘를 하고 있는 과정이야. 그럼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의 근을 나는 당연히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요 근을 내가 알파랑 베타라고 요렇게 생각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를 다시 이쪽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뭘 한 거야? 현재까지는 알파 컴마 어쩌구와 그 다음에 베타 컴마 어쩌구까지를 구한 거지. 됐어? 그럼 여기 있는 얘가 현재 알파, 여기 있는 얘가 현재 베타. 하나 더 있네. 감마도 있었다. 쳐보자. 하나 더. 감마 컴마 어쩌고. 이렇게. 됐나요? 딱 지금 여기까지의 해석만 너희가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너희는 이제 함수와 방정식의 연결고리를 이어버릴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다시. 그럼 이 현상을 가지고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잘 봐봐. 여기는 얘와 얘의 교점의 x 좌표는 됐습니다. 최종 결론 쓸 거야. 최종 결론. y는 fx와 y는 gx의 교점의 x 좌표는 fx는 gx의 실근이다. 이 한 문장이 뭐가 되는 거야?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입니다. 라고 이해하면 돼요. 됐어? 근데 이거 효린이가 한 거 맞죠? 근데 효린이가 왜 y좌표가 아니라 x좌표예요? 막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연립하는 과정 중에서 x값이 1 나왔잖아. 여기다 이제 다시 집어넣은 y좌표는 또 구할 수 있잖아. 근데 그 구하기 전에 지금 여기서 멈추는 상황이야. x좌표를 구해놓은 상황이야. 그렇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뭐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y좌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y좌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춘 상황이야. 결국 요 x좌표들이, 이 교점의 x좌표들이 이 방정식에 뭐가 된다? 실근이 된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다시. 이 함수와 이 함수의 뭐가?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교점의 x좌표는 fx는 gx라는 이 방정식의 실근과 항상 같아요. 요 이야기를 너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됐어? 다시 반대로 얘랑 얘의 이 방정식의 실근은 y는 fx와 y는 gx의 교점의 x좌표와 같아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얘랑 여기 있는 얘는 뭐야? 필요 충분 조건, 완전 동치인 관계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를 이해하나 못하나 지금 요 얘기, 요 싸움이 지금 요 3번 싸움이 되는 거, 요 3번 그 단원 싸움이 되는 거고, 여기는 얘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이 이야기만 너희가 정확하게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지금 앞으로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전부 다 함수의 관계에서 방정식의 관계로 확 변형을 시킬 거고, 그 다음에 함수의 관계에서 방정식의 관계로 확 바꿔버리면서 두 개를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해석하면서 내가 편한 상황을 취해서 풀 거야. 이런 느낌이야. 이해됐나요? 다시. 여기는 얘가 뭘 말하고 싶은지 알겠니, 얘들아? 여기는 얘가 뭘 말하고 싶은지 알겠어?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중에 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는 어떤 형태냐면 실근의 개수와 교점의 개수가 같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야. 오케이? 다시 실근의 개수와 교점의 개수. 이게 교점의 x좌표의 개수라고 해도 되지만 교점의 x좌표의 개수가 결국 교점의 개수가 될 게 분명하니까 교점의 개수와 실근의 개수가 서로 같다. 그럼 문제에서 너희가 실근의 개수가 궁금해 라고 하는데 그 실근을 내가 구할 자신은 없어 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 하면 되겠어? 그래프 그리면 되는 거야. 됐나요? 그래프 그려서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 너희가 관찰만 해주면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나서 반대로 여기는 얘의 교점의 개수를 가지고 여기는 얘의 실근의 개수를 구할 수도 있고 실근의 개수를 가지고 여기서 교점의 개수를 구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얘 실제로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려봐. 그림을 다 못 그렸는데 교점의 개수가 궁금해 라는 상황이라면 여기는 얘를 가지고 실근의 개수를 구하면 되잖아. 이게 2차식일 게 분명하단 말이야. 2차식이니까 우리는 파워풀한 툴 하나가 있잖아. 판별식이라는 툴이 있죠. 판별식이 뭘 말하고 있어? 실근의 개수를 말해주고 있단 말이야. 이해됩니다? 판별식이 양수면 실근이 2개라는 소리니까 교점이 2개군요. 이런 뜻이 되는 거고. 판별식이 0이면은 실근이 하나니까 교점이 하나군요. 접하는군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고. 그런 식의 해석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있는 중이야 라고 생각하면 돼. 그 2개 왔다 갔다 하는 그 관계만 너희가 정확하게 이해해낼 수 있으면 이쪽 파트는 진짜 되게 쉬운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도 스샷을 찍어줄 테니까 얘들아, 여기는 얘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너희가 진짜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알겠나요? 지금 선생님이 문제풀이는 하나도 안 했잖아. 문제풀이 하나도 안 할 만큼 훨씬 더 중요한 얘기라서 여기는 이 얘기를 먼저 한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너희가 어디까지 풀어보냐면 너희가 지금 이 얘기한 걸 토대로 있잖아. 어디까지는 생각할 수 있을 거냐면 방정식 얘기가 다 끝났기 때문에 유형 10번까지는 숙제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더 뒤에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일단 10번까지만 숙제로 한번 해보고 다시 얘들아 문제 풀 때 항상 이 관계를 신경 쓰면서 이 관계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려고 자꾸 노력해 주세요. 알겠죠? 여기는 이 흐름만 정확하게 오늘 제대로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게.